자, CFP 영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무설계 원론하고 제가 상속 쪽하고 그다음 은퇴 쪽에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뵐 텐데, CFP가 재밌는 과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업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공부죠. 대신에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격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거 되게 쉬워요, 누구나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AFPK 과정에서 공부하셨던 정도로 생각하시고,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실망이 더 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정말 빡세게 해야 된다. 쉬운 말로. 저 같은 경우에도 C과정 따면서 A과정하고 C과정 이렇게 하면서 성적도 괜찮았는데, 저도 물론 현직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했고 했는데, 딱 이렇게 공부한 것 같아요. 죽지 않을 만큼. 예, 그렇게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책만 해도 이만큼이잖아. 거기다가 보충서까지 하면 이만큼이거든요. 거기다 또 나름대로 구하는 책 구하면 또 이만큼이라면 진짜 이만큼 돼요. 싸우면. 그러면 그걸 물리적으로 보도 다 볼 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양이 많아요. 특히 이제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냥 공부만 한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낫고,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바지일까라고 하는데 그게 바지더라고요. 예, 그게 가능해요. 사람이 결심하면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대신에 좀 포기할 거 좀 있어요. 공부의 기회비용은 뭐가 기회비용이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 예, 잠줄이고, 그쵸? 예, 잠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죠. 그래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시기 전까지 이왕 시작하신 거, 한번 죽을 만큼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거만큼 또 괜찮은 자격이에요. 그리고 남는 것도 많고, 머릿속에. 저도 자격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고 그리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때는 자격증,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CFP니까. 자, 그러면 서로는 이제 그만 넘어가고, 자, 재무설계 원론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이제 원론 쪽에 해당하는 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나 상속 쪽도 이제 같이 얼굴을 보실 테니까 그때 또 인사를 드리고요. 자, 차례 쪽에 먼저 보시면 재무설계의 2회에서 1페이지가 나오는데, AFPK에서 배우셨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AFPK에서 배우셨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근데 거기에 뭐가 좀 들어가냐면 이야기가 조금은 더 섞이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좀 더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론을 조금 더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CFP 쪽에 바로 접근하기가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 과정을 혹시 책 안 버리셨으면 옛날에 배우셨던 것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굳이 새로 사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만 보세요. 제목하고 굵은 글씨 위주로만.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배웠었지 라고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A과정에만 나오고 C과정에는 안 나오는 것들도 좀 있으니까 목차 비교해가면서 뭐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죠. 자, 어쨌든 1페이지에서 재무설계 2회, 재무설계 2회 쪽에 보시게 되면 이론적인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환경이나 종합재무설계의 2회,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이 약간 더 추가됐다라는 것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인증자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2장에서 프로세서.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은 A 과정에서는 굉장히 짧게 다뤘었잖아요. 근데 C 과정에서 이게 좀 더 길어졌다라는 것 말고는 주요 특징들은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재무별 분석도 마찬가지로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 및 적응 쪽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된다는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화폐화 시간 가치, A 과정에서 화폐화 시간 가치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과정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의 화폐화 시간 가치는 재무계산기를 배우고,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 사전에 뭐를 하셨을 거예요? 화폐화 시간 가치 재무 강의를 들으셨을 거잖아요. 계산기 버튼을 어디서부터 킨다서부터 시작해서 버튼을 어떻게 누른다,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쌀집 계산기, 덩어리 큰 거, 그렇죠? 그런 아이들하고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셨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이쪽은. 그냥 재무계산기 다시 한번 눌러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쪽에 가서 재무설계 사례나 이런 쪽은 말 그대로 사례를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형편이고, 그래서 분석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했다. 그래서 제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계산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종합사례집, 우리 사례집 있잖아요. 재무설계 사례집. 그 사례집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 뭐 그런 부분들을 푸는데 좀 도움이 돼요. 특히 종합사례나 복합사례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쪽은 A 과정 쪽에서는 그냥 뭐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배웠었던 부분을 좀 확대한 거다. 그래서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진짜 뭐 인생 살면서 할 수 있는 공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쪽은 대화 스킬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재무설계 원론 공부 자체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아니다. 이쪽은. 대신에 두루두루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받쳐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자체는 그다지 난이도 있게 나오진 않아요.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거든, 공부하기가. 왜냐면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를 찾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의외로 100점은 잘 안 나오는, 그렇지만 그렇게 성적이 결코 나쁘게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한 만큼 나오긴 하는데 아주 뛰어나게 나오지는 않는 과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딱 나오는 과목은 투자죠. 투자나 아니면 상속 같은 경우 딱 이렇게 정해진 룰로 움직이는 거는 정말 많이 공부하면 정말 점수 잘 나오는데, 재무설계 원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전략 과목으로 갖고 가야 된다. 평균 이상은 항상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100점 맞는 것보다는 한 90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자.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학습 목표가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보는데 어느 과목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읽어보시는 게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제1절 CFP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재무설계의 이론적 배경. 재무설계다라고 했을 때 C 과정에서든 A 과정에서든 전부 다, 특히 이제 A 과정에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것처럼 재무설계다라고 얘기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종합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종합적인 설계다, 인생 전체에 대한 설계다,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 준비도 필요하고, 또 재무적 자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재무적 자료는 또 필요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재무적 준비도 필요한 이런 전체적인 종합설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재무설계. 어느 과목이든지 은퇴설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에서도 전부 다 재무설계다 또는 해당되는 설계다라고 얘기할 때 재무적 비재무적 부분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
그걸 대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론적인 배경을 가져가 보죠. 세 번째 줄에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가 구현되기 전에 금융시장은 투자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상품 판매에 집중됐다. 뭐에 집중됐다? 예, 재무적인 부분에 집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과 투자 관련 이론에 의한 이론적 근거가 설명되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가계의 재무적 복진을 재무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면서 개인, 가계의 재무적 의사결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재무설계의 이론들이 재무설계의 이론적 근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선 여기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재무적 설계. 우리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비재무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재무적 이론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비재무적인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재무설계는 종합설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재무적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자. 자, 재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바로 밑에 보시니까 개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론.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 자, 수요 공급의 원리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렇게 그려보면, 그쵸? 예. 공급과 수요. 그래서 가격과 수량. 그쵸? 또는 뭐 소득과 GDP 뭐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면 예, 가격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급이 줄어들면, 그쵸?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줄어들면 각각 움직이는 이런 형태. 그래서 재무 설계와 관련해서 모든 재무적인 부분의 대부분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물론 개인의 수요가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이나 또는 개인의 선호와 취향,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니즈 등도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재무 설계는 개인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정이다. 즉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환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소비자 선택 이론이 나오는데, 자, 소비자 선택 이론.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장 최대한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소비자 선택 이론. 자, 보게 되면, 자, 소비자는 주어진 자원 내에서 자신의 선호 체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 소비자 선택 이론이다. 최대한의 효용 이꼬르 소비자 선택 이론. 소비자는 이렇게 선택을 한다. 어떻게? 최대한의 효용을 가져가기 위한 선택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죠.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건 나중의 생각이고, 자, 개인은 모든 상품에 대해 자신이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상품을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고, 선호의 완비, 그 다음에 이행성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판단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쭉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호의 연속성.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을 서로 비교해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걸 쭉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선호 체계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효용 극대화에 대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최적의 선택을 한다.
자, 개인의 효용 극대화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알고, 이게 근데 어려운 일이야. 그쵸? 시장이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일단 그렇다라고 가정을 깔고 가는 거예요. 알고 주어진 자원 내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을 동일한 모든 조합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그래서 그 조합들 중 선호 체계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예산 제약 안에서 가장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선택을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완전한 경제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희소성의 원리를 정확히 적응한 우리가 경제학에서,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완벽한 경제인. 예. 그러나 소비자는 완전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선호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항상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소비자 선택 이론은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말이 좀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의 효용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어떤 A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나는 그 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취득을 해서, 그리고 다 그걸 비교 분석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마트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샀는데 사실 그 옆에 마트에서는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적의 효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 마트 또 가서 또 비교해서 할 수 있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했을 때 내가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해도 사람은 또 주어진 정보를 또 못 믿어요. 자, 그래서 최선의 선택보다는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선택 이론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대효용 이론. 기대효용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효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러니까 기대값과 기대효용 중에서 사람은 기대값이 있고요. 그 기대값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값들이 갖고 있는 효용들을 감안한 기대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기대값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기대효용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대전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기대효용 이론은 소비자가 처한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 바로 밑에 이 이론에 의하면 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은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선택 대안에 대해서 각각의 기대 수익, 즉 기대값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 효용이 극대화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즉 기대값이 큰 걸 선택한다가 아니고 기대 효용을 위주로 선택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기대 효용 이론이고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불확실성화에서의 선택은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수용, 그 위험을 내가 얼마만큼 갖고 갈 거냐에 따라서 위험 선호형, 중립형,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해서 회피형,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위험 회피형 성향을 지닌 개인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있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쪽을 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험 선호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대값을 제공하더라도 위험성이 큰 상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뭐다? 기대효용 이론이다. 기대효용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값과 기대 효용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기대값보다는 기대 효용을 위주로 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기대 효용에 의해서 판단하는 부분들은 이유가 뭐다? 불확실성하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하에서 판단 내리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위험 선호형, 그 다음 위험 회피형. 에 해당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각각의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성이론. 특성이론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소비자 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효용의 극대화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대값이냐 기대 효용이냐를 따졌을 때 기대 효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렇지만 선호형과 중립형, 그 다음에 회피형,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좀 성향이 나눠진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했으면, 특성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걸 얼마나 선호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부분이 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기가 좀 편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명품 선호가 좀 제한적이거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 명품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샤넬이라든가 아니면 루이비통이라 그러든가 아니면 뭐 에르메스라든가 뭐 이런 명품들 같은 경우에 왜 사죠? 이거예요. 특성 이론은 딱 이거예요. 이거 왜 사요? 이거예요. 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지갑 하나에 한 800만 원 합니다. 요즘은 좀 더 올라서 한 돈 1000만 원 할 수도 있는데 한 700, 800만 원 정도예요. 장지갑 하나 정도에 괜찮은 거. 그 다음에 샤넬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장지갑 하나에 그게 한 요즘에 올라서 한 170, 160 정도 할 거예요. 160, 70 정도 할 텐데 그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140 정도 선에서 움직이던 게 좀 올랐더라고요. 꽤 많이. 뭐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루이비통이나 이런 것만 해도 장지갑 하나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뭐 70, 80만 원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왜 사요? 이걸? 가격 보고 사는 거 아니죠. 오, 가격이 저렴한데요?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 그쵸? 예. 왜 사죠? 명품이기 때문에. 그쵸? 명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걸 보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딱 들으면 뭔가 내가 좀, 그죠? 좀 이렇게 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죠? 다이아몬드 뭐에다 써먹을 거야, 그거? 아무짝에도 못 써먹잖아요. 껴만 놓고 그냥 쳐다만 보는 거에 뿌듯함을 느낄 뿐이지. 금처럼 녹여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는 불에다 갖다 대면 난리 나는데, 그죠? 예. 그런 부분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자체의 어떤 성능이라 이런 거보다는 거기가 갖고 있는 속성. 그런 부분들. 그게 특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 특성 이론은 소비자들이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제품의 속성이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은 단순히 그 선택에 대한 가격 등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그 선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지니는 속성이나 특성 때문에 만족을 얻는다. 가방 같은 경우는 비싸게 사도 어차피 수납 공간이나 이런 건 뭐 10만원짜리 사나 800만원짜리 사나 뭐 차이가 뭐가 있겠어. 그렇지?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유료로 이루어지는 재무 설계를 선택하는 개인들이 바로 밑에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그 옆에 재무 설계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인하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고 이런 속성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재무 설계를.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무 설계를 이용해 봄으로써 얻게 되는 속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CFP를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독립비용 설계사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고객하고 수수료 얘기를 하고 피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속성 때문에. 그래서 특성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된 행동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은퇴 쪽에서 여기보다 조금 페이지 수가 한 2, 3페이지 정도 많게 은퇴 쪽에서도 다뤄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잠깐 먼저 한번 읽어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제시한 이론인데,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사람들은 행동을 스스로 그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판단될 때 나타난다.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날 지지할 거라고 할 때 이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합리적 행동 이론은 그 행동에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나도 할 만한 것 같고 사람들도 지지하고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여건이 마땅치 않아. 그러면 잘 안 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즉 어떻게 보면 지각된 통제감은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문구만 갖고도 한참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의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끈기 뭐 이런 거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 추진하려고 하는 뭐 생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추가한 계획된 행동 이론이 제시됐다. 그래서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합리적 행동 이론보다 한 가지 더, 지각된 통제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각된 통제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은퇴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라는 단어를 써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다 그거는. 지각된 통제감은 개인의 어떠한 행위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주관적인 평가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읽다 보면 정신없어 괜히. 그러니까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합리적 행동 이론, 즉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그러면 환경이 마련이 되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각된 행동 통제감, 즉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걸 더 부여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더 잘 행동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다 계획적 행동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환 이론이 있죠. 교환 이론. 교환 이론은 간단히 뭐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행동은 그에 따른 보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다. 재무적 의사결정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원금에 대한 시간적 비용, 즉 이자 보상 받잖아요. 뭐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자녀한테 잘해주는 거는 자녀가 내가 잘해주면 자녀도 나한테 효를 다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해서 교환. 그래서 교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절 초점 이론. 조절 초점 이론은 향상 초점하고 예방 초점이라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향상 초점은 거기 보시면 향상 초점을 지닌 개인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이에요. 예방 초점은 좀 보수적이지, 방어적. 그래서 예방 초점 성향은 개인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회피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향상 초점은 좀 적극적, 예방 초점은 좀 소극적.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향상 초점 소비자들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더 많이 선호하겠죠. 적극성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게 그 옆에 소득과 소비 지출이 관련된 이론 쪽에서 보시면 이제 절대소득 가설, 그 다음에 상대소득 가설, 그리고 항상소득 가설, 생애주기 가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 섞이시면 안 돼요. 만약에 개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론으로서 네 가지 해놓고 한 가지 정도는 소득과 지출 관련 이론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하는 건 소득과 소비 지출 관련 이론입니다.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절대소득가설. 자, 절대소득가설이다라고 하게 되면 케인즈가 나오죠, 거기에. 자, 케인즈가 대공황 시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전통경제학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때, 굉장히 침체가 돼 있을 때 시장에 맡기지 말고 소득을 늘려라. 그러려면 시장은 지금 안 좋으니까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데는 정부뿐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득을 늘리면, 그러니까 임시소득이지 당연히, 정부에서 소득을 늘려서 재정지출을 하든 아니면 통화정책을 피든 소득을 늘려서, 어쨌든 재정정책이 위주인데 소득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늘리면 뭐가 늘어날 것이다?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생산은 늘어날 거고,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거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고, 그럼 다시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다시 갈 거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릴 거냐, 시장만 바라보고 기다릴 거냐라고 얘기했었던 게 이제 그 케인즈의 거시기 문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절대소득가설이에요. 소득을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절대소득가설을 보게 되면 개인의 소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절대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지만 소득의 증가분 모두 소비로 이어지진 않고 일부만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한계 소비 성향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계 소비 성향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고,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소비의 비율인 평균 소비 성향은 한계 소비 성향보다 항상 크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그걸 다 소비에 지출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반해서 상대 소득 가설은 어떤 이야기냐? 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다. 그런 절대소득 가설로 해서 그렇게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은, 상대적이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비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상대소득 가설이에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줄에 소비를 결정하는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자신의 상대적 위치, 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톱니 효과와 전시 효과로 구분된다. 톱니 효과는 내가 여태까지 쓰던 패턴을 거꾸로, 그러니까 소비를 좀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확 절약하기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톱니 효과 얘기고요. 톱니 바퀴가 앞으로는 잘 가는데 거꾸로 갈 때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물론 이 톱니도 앞뒤로 전후좌우 다 움직일 수 있는 톱니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진하는 톱니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시 효과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또 속해 있는 사회,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행동했었던 그런 모임, 이런 부분에 따라간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톱니 효과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도 함께 증가하지만 소득이 감소해도 줄이기 어렵다. 그 다음 전시 효과는 개인의 소비 수준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거나 또 주위 환경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톱니 효과나 전시 효과는 굉장히 맞는 얘기이기는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던 분한테 갑자기 은퇴했다라고,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소형 경차 타고 다니시다 그러면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누군데 이래가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대기업 임원으로 또는 꽤 큰 기업체의 부장급 이렇게 관리학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그거보다는 어떤 노동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종사하시라 그러면 잘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사회 전반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항상소득 가설. 자, 항상소득 가설은
우리가 케인즈가 얘기했을 때 절대소득가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늘려주게 되면 소비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소득가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나눠보자라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는 늘어.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소득의 종류를 나눠보자라는 거지. 어떤 소득? 항상소득과 그 다음에 임시소득으로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소득을. 그래서 항상소득에 의해서 사람들은 소비의 의사를 결정한다. 임시적으로 들어온 소득은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저축 쪽으로 오히려 가버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임시소득이 그 생애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득이라면 그거는 소비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항상소득가설은 현재의 소비가 현재의 소득, 그건 물론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소득 등 일생에 걸쳐서 획득하는 평균소득, 즉 항상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본 거죠. 프리드먼이 얘기한 건데 바로 밑에 보시면, 그래서 실제 발생하는 소득은 항상소득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죠, 당연히. 경제가 좋고 나쁘고 보너스를 더 받고 덜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항상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임시소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비도 그래서 임시소비와 항상소비로 나눠진다. 바로 밑에 항상소득가설에서는 임시소득과 그 다음에 임시소비는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이게 얘 때문에 얘가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항상소득이다. 그리고 임시소비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축으로 이어진다라고 본다. 케인즈 같은 경우에 앞에서 절대소득가설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고, 여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개인의 연봉이 증가하면 항상소득이 증가하지만 갑자기 돈이 생기면 평균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다 하진 않는다. 이게 이제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바로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 밑에 줄에 평생 소득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그러면 그거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이론인데 어떻게 보면은 보너스 생긴 건 다 저축해야 되는 부분이.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설인 거야. 그 다음 생애주기 가설. 생애주기 가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프가 이쁘진 않은데 이게 소득, 이게 평균 소비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사람들은 평생 일정한 소비 패턴을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소득이라고 하면 이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받아서 쓴다라는 거죠. 카드 긁고 대출받고. 그 다음에 이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때 갚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고 있을 때 나중에 노년기에 돈 못 벌 때를 대비해서 저축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저축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갖고 가는 거. 이게 생애주기 가설. 그래서 보게 되면 생애주기 가설을 잠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죠. 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재무설계를 담당하시게 되면 또 지금 재무설계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요 부분 딱 잘라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요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열심히 버셔서 나중에 노년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쓰지 않고 저축해야 된다.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에요. 바로 밑에 개인은 항상소득가설에서와 같이 생애 전체에 걸친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재무의사를 결정한다라고 본다. 그래서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개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소비 수준은 전생에 걸쳐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페이지 그 옆에 보시면 물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일정하진 않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린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비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 생애주기에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에 비해서 소득이 많은 때는 저축을 해서 이때 걸 메꾼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은 같아진다라고 보는 거. 그게 항상소득, 그게 생애주기 가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생애주기에 대한 모형이 나오는데, 생애주기에 대한 모형은 생애주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거기 밑에 보시면 전통적 생애주기하고 현대의 생애주기로 갈라나 있죠. 전통적 생애주기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녀가 독립을 해서 분가를 하고 그리고 내가 퇴직을 해서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고 사망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기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보면은 독신 또 많이 늘어났죠.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옛날보다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현대 패턴에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주기란 개인이 출생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벤트를 얘기하는데 생애 사건을 의미하는데 바로 밑에 전통적 생애주기는 결혼, 출산, 독립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구분이 된다. 근데 바로 밑에 현대 사회는 결혼식이 늦어지고 독신자 늘어나고 바로 밑에 출산율 낮아지고 자녀 수 적어지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5페이지 넘어가서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표 1-1을 쳐다보게 되면 이걸 바라보게 되면 항상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준화하지? 사회 초년기, 형성기, 확장기, 성숙기, 은퇴, 노후 이 부분을 어떻게 표준화하지라고 하는 생각도 항상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내가 사는 삶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표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도시화돼서 산업화 시대 도시화돼 있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 동료들하고 생활하다가 이제 뭐 연애해서 결혼하고 이런 패턴들이 거의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회 초년기, 형성기, 확장기, 성숙기, 노후, 은퇴기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어렵거든. 그래서 저는 이 끝에 나이대를 자기 스스로 나이대 말고 여기 있는 나이대 잘 기억해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20대에서 30대에 직장 선택했는데 나는 30대에도 직장 못 구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자, 직장 선택과 사회초년기에는 직장을 당연히 선택하죠. 수입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축이나 이런 게 이제 봉급 타기 시작했으니까 시작을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옆에 경제 개념이나 투자 개념 이런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이 시기잖아요. 그리고 결혼자금이나 이런 거 준비하고 가족 형성기 때는 가족을 형성하니까 자녀를 낳아야죠. 그럼 교육 준비나 뭐 이런 거 고민되잖아. 그 노후 준비에 대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는 일찍부터 시작하라고 넣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부부 결혼했으니까 투자에 대한 특성 차이도 좀 날 거고 집 샀으니까 부채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족 확장기. 자, 가족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택도 좀 늘려야 되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출 증가하게 되니까 소비 성향이나 이런 거 관리해야 되고 또 부채 관리는 당연히 들어가고 가족 성숙기. 성숙하게 되면 결혼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대학교 자금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면서 노후는 걱정이 되고 이런 시기. 그래서 노후 자금을 준비 점검하는 시기, 그 다음에 노후 시기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차시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이론이 수요 공급, 그 다음 소비 선택 이론, 효용의 극대화죠. 기대 효용 이론, 기대값과 기대 효용, 특성 이론, 명품 떠올리시면 되고 계획적 행동 이론은 계획된 지각 통제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교환 이론, 기브 앤 테이크, 그 다음에 조절 초점 이론, 적극과 보수. 보수가 아니라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소극적이다라는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게 그렇고, 소비 및 지출 이론 자체는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로 이렇게 부분이 된다라는 것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 각각의 특성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애주기에 따른 주의무 관심사,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